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11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지표 벤치마킹 시의 유의점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히들 이제 어떤 한국 경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벤치마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이 벤치마킹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가 엉터리가 돼버려요. 설득력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요? 이걸 이런 거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또는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서 또는 틀린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그 틀린 거나 잘못된 걸 더욱더 자기 스스로 세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틀린 거나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버려요. 다 그게 이제 머리에 박혀버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같은 글을 여기저기 온갖 건 퍼나르고 같은 내용을 계속 퍼나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딱 이미 그런 잘못된 그거를 자가증식 안에서 자가증식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바이러스 증식이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거라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특히 이제 제가 뭐랄까, 인터넷을 보면, 물론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봐야 이제 제 연구소에 이제 다운 카페 있는 김광수 연구소 포럼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정도, 다음에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이제 뉴스, 뭐 이런 정도를 보죠. 보는데, 다른 또 이런저런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좀 깨끗한 데를 봐요. 저희 김광수 경제 포럼도 사실은 굉장히 인터넷 사이트로서는 최고 수준의 청정 사이트라고 해도 제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해요. 안 그러면은, 엉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왜냐면 저희 연구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오해를 하기도 쉬워요. 저희 연구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또 그걸 지지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제 경제 지표를 이렇게 선진국 경제 지표를 가져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가져다 쓰는 지표,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나 배경이나 여건들을 이해를 하고서 그것이 내가 지금 갖다 붙여서 비교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안 하는지를 먼저 사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한다라는 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끌어다가 하면 이건 벤치마킹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벤치마킹이 아니고 그냥 짜집게 하는 거죠. 그냥. 벤치마킹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의 비교래요.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의 비교예요. 근데 나라마다 경제 여건이나 사정이나 뭐 이런 배경이나 구조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지표는 같은 지표라 할지라도 그 차이를 비교하는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냥 숫자만 갖다가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거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왜 지표 갖다가 비교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그걸 이해를 못하고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연구소도 이제 간혹 가끔씩 그런 비교 지표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 비교 지표를 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검토하고 해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비교 그 자료를 아무데나 막 내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맥락에 맞게끔 하죠. 그 맥락에 맞게끔 하죠. 하여튼,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벤치마킹 했다 해가지고 비교하는 지표가 올라왔을 때 그걸 보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교 지표들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으면은, 경제 그 지표를 통해서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하고 이렇게 참고 삼아서 갖다 놓는 것이 그냥 인터넷에 복사해가지고 갖다가 붙여놓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마 이미 이제 경제 시평이나 아니면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도 이렇게 이건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나갔던 자료 이렇게 좀 따온 건데, 예컨대 가정용 전기요금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여름에 전기요금 대란이 있었잖아요. 막 에어컨이 막 어마어마하게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보시면 이제 덴마크,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은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전기요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랬는데, 벤치마킹 한다고 갖다 뜯어다 놓고 보니까 한국이 맨 밑에서 제일 낮은데 두 번째예요. 캐나다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요금 비싸서 못 살겠네 하고 막 떠들었는데, 그래서 외국 전기요금 갖다가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버려요. 이거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전기요금 비싸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산업용 요금이 비싸다고 막 떠들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이 보니까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엉터리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 있나 이거. 덴마크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캐나다는 또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고 미국도 싸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버리면 왜곡을 해버려요. 전기요금이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싸냐 비싸냐 하는 이야기를 못 해버려요. 이게 싼지 비싼지 가정용하고 산업용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못 해버려요.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왜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쌀까요? 스페인이나 이런 데 벨기에 유럽 나라들이잖아요. 왜 비쌀까요? 이미 그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왜 그럽니까? 실제 전기요금의 절반은 뭐라 그랬죠? 환경세라 그랬죠? 원자력 발전을 이제 폐지를 해버리니까, 클린 에너지 전기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전기요금 생산 단가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니까 전기요금 단가가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세금을 그만큼 많이 매겨버린 거죠. 세금의 차이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단가는 거의 차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전원의 형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건설 비용의 차이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가스 발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열병합 발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양광, 뭐 이런 거, 발전, 전기를 발전, 설비 단가의 차이는 있죠.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는 있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삼각 연한이 또 차이가 있죠. 원자력 같으면은 초기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이제 이렇게 연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니까 후에 이제 운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반면에
가스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뭐랄까, 유연성 있죠. 그냥 필요한 데다가 그냥 조그만하게, 조금 크게, 작게 막 여기저기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금방 빡빡 지어낼 수 있어요. 쉽게, 기동적으로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도 연료비가 싸죠. 싸죠. 그런가 하면 수력 발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재생에너지잖아요. 물을 이용한 거니까. 재생에너지잖아요. 수력발전 댐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를 지으려면 댐을 지어야 되니까 비용 단가가, 건설 단가가 비싸죠. 화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비싸죠. 근데 이제 운전비는 안 들어가죠. 물로 그냥 꽁게 들어가니까 비가 와서 물만 충분히 있으면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한 차이는 있죠.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수력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핀란드라든지 캐나다 같은. 그러니까 핀란드는 여기 있잖아요. 수력발전 비중이 높고, 여기 같은 유럽 국가라도 얘기가 있죠. 노르웨이도 수력발전이 좀 높죠. 노르웨이 같은 핀란드랑.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고, 저는 구성이, 미국은 또 이렇게 석탄이나 이렇게 값이 굉장히 싸요. 이렇게 자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 요금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세금도 거의 없고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전력 민영화, 자유화가 돼 있어가지고 전력 회사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전기 사업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버리면은 뭐야, 한국은 가정용 전기료 엄청 싸네. 이거 비싸다고 말 못하겠네. 뭐, 에어컨 여름에 못 틀겠네. 이게 더워도 이제 찜통에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딱 도표를 내놓고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할 수가 없으면은 엉터리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무슨 복지다 뭐다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야, 한국이 뭐 복지가 뭐 어쩌네, 뭐가 어쩌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저희가 어떤 지표를 놓고서 비교해가지고 설명할 때 맥락이나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명색이 무슨 전문가네 뭐네 무슨 뭐 하네 하면서 내놓는 그런 자료들이나 뭐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소리 중에 상당수가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정말로 많아요. 예.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재정 문제를 들어보면, 미국 이제 재정 같은, 근데 미국하고 독일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뭐 지금 이제 한 4%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죠. 10%로 훅 넘어갔다가, 금융위기 때 넘어갔다가 이제 4%까지 줄어들었죠. 정부 채무는 반면에 이렇게 지금 100%를 넘어서 이렇게 확 늘어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경우하고 독일을 비교하면, 독일은 재정 지금 수지 적자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이제 정부 채무 비율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하고 독일하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미국이 이제 좀 더 위험하고 독일은 좀 덜 위험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단순하게 이제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독일 간의 이 재정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재정에 대한 기본 사고 방식이 달라요. 사고 방식이. 미국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유효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다소간의 어떤 그 적자가 나더라도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만,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강하죠. 나치가 등장할 때, 바이마르 공학 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재정 건전화, 즉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뼈저린 교훈을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치가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건전화, 균형 재정에 대한 그 인식이나 어떤 사고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더라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이해를 단순히 그냥 독일이 좀 좋고 미국은 그냥 미국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이게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이제 높죠. 정부 채무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그 경제 구조라든지 정책적인 차이나 어떤 인식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일본하고 이탈리아를 보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재정 적자가 상당해요. 선진국은 이제 가장 큰 폭이죠. 뭐 6%를 넘어가니까 정부 채무는 지금 250%를 넘어간 상태죠. 이탈리아는 지금 이제 묶여 있죠. 지금 적자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한 3%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정부 채무는 130%를 넘어가 있고 이탈리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이후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생각이 정치적으로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방만 재정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재정을 잘못 남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미 이제 재정 악화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재정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이미 재정 위기에 직면해버렸죠. 네, 직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재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일본도 지금 그런 한계에 지금 이제 부딪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지금 이게 문제가 커가지고 일본은 25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표면화 될 거냐. 점점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지금 당장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뭐 경제가 흔들린다든지 동요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고차가 되고, 이렇게 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 규모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표면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근데 다르죠. 앞에 독일이나 또 미국하고 일본과 이탈리아는 또 다르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 앞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악화가 쌍둥이 적자다 뭐다 해가 문제가 되면 또 재정 건전화 긴축을 하고 또 악화되면 또 재정 건전화 긴축 이런 과정을 반복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그런 것이 통제 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케인즈주의죠. 미국은 그 네오 케인지안과 통화론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독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철저한 이제 균형 재정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호주하고 브라질은 또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호주하고 브라질은. 호주하고 브라질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 딱 이게 재정 이야기에서 호주 브라질 이야기 탁 나서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질문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분들이에요. 어떤 나라죠? 자원국가죠. 예, 그러니까 재정이 이렇게 확 악화되는 시기가 뭡니까? 자원 가격하고 연동돼 있죠, 이렇게. 예, 자원 가격하고 경제 상황이나 자원 가격. 예, 연동돼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석유나 철광석 가격 이런 것들이 확 2012년부터 이제 급락하니까 이렇게 악화됐죠. 정부 채무는 어떻습니까? 호주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40%고, 브라질은 지금 이제 80%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정이 이 호주나 브라질의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재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 할까요?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자원 가격이 재정을 떠받쳐온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재정 건전화랄까요? 이런 것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비교적 그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를 해올 수 있었다라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자원 가격이 이렇게 이제 급락하면서 이제 그 재정이 이제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의 차이도 또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정부 채무나 재정 수지 적자가 어떠냐로 단순히 수치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뭐 영국 뭐 이렇게 호주분 하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디아는 어떤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신흥 경제국의 선발주자들이죠. 선발주자들이죠. 브릭스로 불리는 그 나라들 중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재정 수지 적자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인디아 같은 거는 원래부터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국의 정부 채무 비율은 지금 한 50% 조금 못 되고, 인디아는 지금 이제 한 70% 정도 못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차이는 뭡니까? 중국이 재정 수지 적자가 상대적으로 인디아하고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적잖아. 인디아는 굉장히 크고. 왜 그럴까요? 제조업의 차이죠. 중국은 제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인디아는 어떻습니까? 제조업이 약해요. 약하니까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떠받쳐줘야 돼요, 재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디아는 재정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가 이렇게 압력에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인디아는. 그러니까 인디아는 재정 건전을 하려면 단순히 재정 긴축이다, 재정 확장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죠. 강화를 해야 되죠. 앞에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라들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뭐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방만한 재정을 해서 물론 그것도 한 원인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원인이 있어요. 뭡니까?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비가 폭증을 한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사실은. 뭐 경제 시평이나 단시나 옛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일본 재정 악화 원인이. 또 덴마크나 핀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복지국가들이죠. 덴마크가 이런 복지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복지를 유지를 하려면은 가장 복지를 강화를 하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안정적인 재원 확보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것은 재정 건전화를 의미해요. 재정이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거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재정 변동폭이 적죠.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해오다가 금융위기 후에 확 적자로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채무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근데 핀란드는 정부 채무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덴마크하고 핀란드의 차이점은 뭡니까? 뭐 뒤에 이제 또 다른 나라 스웨덴 같은 데도 있는데 핀란드는 왜 이렇게 확 쭈그러들었죠?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흑자를 유지하다가 세금을 많이 걷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까 흑자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적자로 쭈그러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핀란드는 뭐죠? 핀란드를 먹여 살린 기업이 하나 있었죠? 노키아죠, 노키아. 노키아자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덴마크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저런 그 기업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죠. 덴마크 뭐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덴마크에도 그런저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낙농이라든 이런 것도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들 돼지고기 수입, 혹시 보시면, 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 삼겹살 같은 거 보시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이 있어요. 덴마크에서 와요. 덴마크에서. 굉장히 이런데 강해요. 축산이나 이런데 바이오 관련해서 강해요. 덴마크가.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노르웨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는 산유국이죠. 산유국. 북해 유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전. 그러니까 다 흑자예요.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다가 지금 이렇게 쭉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사우디아는 적자를 내고 있죠. 뭡니까? 유가 하락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빚이 없어요. 정부 채무도 없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없다가 지금 이제 좀 빚이 막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채 발행했나. 왜냐면은 이제 계속 잘 나가던 유가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던 때는 흥청망청 막 왕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국민들한테 막 퍼줬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 막 뭐 2억, 3억 대는 그냥 막 스포츠카 막 이렇게 하고 길거리다 버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차박해하고 뭐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돈을 그렇게 주려고 안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정 우리 반대해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공화정으로 가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또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습니까? 예,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케인즈의 나라죠. 케인즈의 나라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렇게 중시하지만은 뭐랄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으로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민주주의가 그래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 들어가죠.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초선진국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을 때는 비교적 그래도 재정이 안정적인 이렇게 추이를 보였는데 비교적 금융위기 나고 나서 이제 악화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였습니까? 금융위기 나고 나서 프랑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부실화됐죠.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부조가 막 휘청거렸죠. 그거 뭐 구제하고 뭐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빚이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이제 재정 악화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단계까지 와 있죠. 지금 프랑스도. 영국은 지금 이제 2012년부터가 11년부터 이제 QE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 QE 정책을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했죠. 재정으로 계속 이렇게 떠받쳐 왔는데 재정이 그래서 이게 정부 채무가 폭증을 했는데 2012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잉글랜드 은행의 이제 금융 정책으로 이렇게 방향선회를 하면서 QE 정책을 하고 이제 금리 정책을 이렇게 초저금리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죠 지금. 좀 달라요 이렇게 나라마다.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기 거품,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투기 거품 붕괴의 나라들이죠. 스페인은 그 타격이 굉장히 컸고, 은행 부실을 메꾸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네덜란드도 이제 이른바 가계대출,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주택담보대출이 확 지금 문제가 커져가지고, 심각해가지고, 부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난 상태였죠. 뭐 이런 거. 근데 네덜란드는 워낙 산업이 튼튼해가지고 유럽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렇게 주력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스페인은 빈약하죠, 상대적으로. 물론, 현지 투자들이 많죠. 한국하고 대만은 어떻습니까? 수출 중심 국가들이죠. 수출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지만 대신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른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온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적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씩 이렇게 만성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뒤늦게 출발을 했고, 아직은 약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적자 면에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 할까요. 사회보장제도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을 했고 아직 강하지 않죠. 강하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뭐랄까요, 경제 재정 확대책이라 할까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떠받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적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쌓인 면이 있고. 그렇지만은 두 나라 역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대만은 또 이제 항상 뭐라 할까요, 한국과 좀 달라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대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자 중에 하나는 또 국방비 같은 것도 굉장히 크죠. 국방비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근데 한국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른바 이렇게 쭉 정부 채무가 적자가 이렇게, 사실상 지금 적자죠. 지금 다, 재정 수지 지표 자체도 지금 이렇게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니까, 국민연금 근데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죠. 그걸 빼면은 이미 적자예요. 이미 적자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 스웨덴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아까 이제 핀란드하고 좀 다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볼보라든지 이케아 같은 데가 있죠. 핀란드처럼 나라가 작은데 그런 큰 기업이 한두 개 있어버리면 버텨버려요, 이렇게. 핀란드는 노키아가 한 큰 기업이 하나 무너져버리니까 그냥 휘청거려버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계공업 기반이 굉장히 튼튼하죠. 스위스의 금융업도 발달해 있고, 기계공업이나 이제 주력업 산업들도 이렇게 튼튼한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또, 스위스 같으면은 이제, 오스트리아 스위스 학파,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자, 시장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신고전파, 좀 발상지 들어가죠. 뭐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재정 건전화에 대한 정책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죠. 그런 전통들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경제 지표를 다른 나라들하고 벤치마킹에서 비교할 때 단순히 숫자만 놓고 숫자가 크고 작거나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엉터리가 된다. 구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차이점, 그래서 그것이 악성인지 그렇게 크게 지표상으로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더라도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는 대단히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잠재적인 지금 이제 사회보장 관련한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제 4대, 그다음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건 다 지금 이 파산 상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막 이제 어떻게 메꾸냐,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할 거다, 이거예요. 이미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부터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쭉 해왔다, 이거예요. 한국은 이제부터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런 때문에 단순히 지표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성이라는 거죠. 뭐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 11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